오늘 주식TV의 정상윤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 1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소설이죠, 소설. 이제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그다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실 때 몸 따뜻하게 하시면서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반적으로 장세가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수급이 안 좋으면 종목이 잘 못 가요. 수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제가 수급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의 약자입니다. 수급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재래시장 있죠? 그 재래시장에 언제 사람이 많죠? 되게 주말에 많겠죠? 그러나 명절 다가올 때 추석이나 여러분 설날 때 사람들이 많잖아요. 달릴 틈도 없죠, 재래시장에.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좋은 물건을 많이 팔리겠지만 안 좋은 물건도 팔려요. 이게 수급이에요, 수요. 시장에 사람이 많아지면 안 좋은 물건도 팔려요. 반면 오늘같이 날씨 쌀쌀한 날에 오전에 재래시장 가면 사람이 안 다니죠. 좋은 물건도 안 팔립니다. 그죠? 시장의 수급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좋으면 좋은 물건은 세게 팔리고 안 좋은 물건도 팔리기 시작해요. 시장의 수급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물건은 더 안 팔리고 좋은 물건도 안 팔려요. 저희가 나간 종목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장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때는 약세를 보이거나 횡보하거나 약간 좀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수급이 안 좋으면 더 좋은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어차피 살 종목인데 목표값보다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어차피 살 거라면. 그렇죠? 그러면 이 수급에 대해서 이 수급의 리듬을 갖고 이제 보는 것이 기술적 차트랄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같은 또 연구원들이 항상 여러분들보다 항상 주식시장을 보면서 지켜두고 타이밍을 맞아야 되는 거니까 항상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을 이 소설을 맞이해서 제가 좀 따뜻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재미있고도 따뜻한 얘기. 지금 저희가 이제 발표된 종목, 현진 소재.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종목 게시판, 네이버 종목 게시판 가보면 이 회사가 지금 무한광업이라는 광산 회사를 투자를 해갖고 무려 2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분 15% 인수하면서 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금광산업. 그렇더니 지금 게시판에 막 그냥 악성 댓글이 난리 났습니다. 3개월이 예상 주가임. 순전히 개인적인 예상인데 1,000원 깨고 동전주 되네만에 할 것 같은데 기후 아니었으면 하네. 자, 금광산업. 대체 뭐길래 이렇게 회사가 주가가 빠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를 할까요? 오늘 그 금광에 대해서 금 이야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만든 자료는 여러분들이 무한광업하고 현진 소재로부터 직접 저희가 긴급 입수한 저희 오네스트만이 갖고 있는 정보력을 통해서 긴급 입수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만드냐고 제가 지금 고생 좀 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주 그냥 머리 빠개지게 공부하고 그냥 했는데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은 좀 사람을 미치게 하죠. 자, 제가 하고 있는 재테크 방법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50만원, 100만원 여윳돈이 생겼어요.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하면 100몇십만원씩 소득 수준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100만원 돈 나오지 않습니까? 몇십만원 돈.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50만원, 100만원 이게 쓰기에는 딱 좋아요. 그죠? 갑자기 무슨 컴퓨터 하나 산다든지 옷도 패딩 하나 산다든지 또는 여행을 간다든지 100만원, 50만원 이게 좀 약간 큰 돈도 아니고 또 이게 아주 큰 돈도 아니겠지만 적금 들고 저축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유효한 재테크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세요, 이거. 이게 이제 뭐냐면 골드바입니다, 골드바. 이제 이게 이렇게 금거래소에 여러분들 예전에 금방에서들 사셨는데 이 금거래소에서도 골드바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여러분들 골드바 치면은 쭉 나와요. 그래서 한국금거래소니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도 여러분 이제는 골드바를 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10g짜리 골드바입니다. 10g이 현재 아마 부가세 포함해서 약 56만원, 7만원 정도에 지금 현재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50만원, 100만원 어떻게 생기면요, 이거 사다 놔요. 집에 이렇게 책장에 딱 꽂혀 있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금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마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금은요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 최후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닥치거나 그러면 금값이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2008년도에도 한번 크게 가격이 나왔었죠. 또 나와요,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한 10년 사이클로 그냥 사두세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내가 가까운 친지한테 선물로 줬을 때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이렇게 혼자 심심하실 때 테레비 보지 마시고 이걸 보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 이 금이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골드바를 이용한 재테크, 물론 금선물 ETF도 있습니다만 이 실물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금은요 안 팔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것도 파려면 또 금방하고 뭐 해야 되니까 이게 짱박아도 이렇게 묵혀놓기가 굉장히 좋은 재테크 방식입니다. 자, 금은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화폐로 쓰였죠. 예전에 뭐 로마 시대나 기원전에도 항상 금화, 은화, 그죠? 금은 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본위제 들어보셨죠? 브레튼 우드 체제 금태환 시스템이 뭐였냐면 이 화폐의 기원이 금 보관 증서였어요. 골드스미스 노트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제 금화로 항상 거래했는데 금은 문제가 뭐냐, 무겁죠. 또 도둑 맞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금을 보관해 주는 데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은행의 시작이에요. 은행은 금을 보관해 주고 금 보관 증서를 발급하는데요. 그래서 금 보관 증서가 결국은 화폐의 기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금본위제에서는요, 금을 갖고 있어야지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전 세계 중앙정부나 은행들은 발행한 화폐만큼의 금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킹스턴 체제 1971년도 미국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금 가격하고 달러하고 딱 고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는 그만큼 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971년 베트남 전쟁 터지면서 막대한 전비 때문에 이 금 보유량 이상의 화폐를, 왜 전쟁이니까 화폐를 막 찍어야 되는데 금이 안 캐지니까 이 금본위제가 무너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세계 주요 각국의 중앙정부들은 항상 금을 비축하고 있어요. 왜? 만약에 이 기축통화체제가 무너지거나 나라가 부도나는 그런 상황 되면 금으로 결제해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IMF, 98년 IMF 있죠? 왜 금모기 운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달러하고 이 금 같은 주요 원자재는 오일이나 이 원자재들이 있죠? 다 금으로만, 그러니까 달러로만 거래돼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화폐이기 때문에 달러에 고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나라는 석유를 수입해야죠.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때 근데 98년대 외화가 바닥났죠. 그럼 석유 수입을 못하니까 나라가 경제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적인 자금을 융통해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때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죠. 왜? 금 갖고 결제가 되니까. 금은 세계 통화의 중심이자 가장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 모으기 운동이 그래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이 오일하고 금 같은 주요 원자들은요, 달러로만 거래될 수 있는 걸 꼭 알고 계세요. 이게 바로 금의 시작에서 전 세계 화폐 체제랄지 이런 것들은 이 금으로부터 발현된 거예요. 여러분 이 콜럼버스가 여기 아메리카를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바로 지팡구.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 지팡구, 이 실크로드도 있었지만 워낙 여기가 힘드니까 이슬람 제국이 여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실크로드가 끊기니까 이쪽으로 가면,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발견되니까 중세 때죠.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아이디어는 여기서부터 쭉 가면 일로 올 것이다. 이거 지팡구거든요. 황금의 하나.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엘도라도. 왜 스페인이 여기 또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했습니까? 금 캐려고 한 거예요. 금. 이 금에 대한 욕구가 결국은 지리적 발견, 그 다음에 항해 제도의 발견, 교통선의 혁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금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화폐 제도가 발생했죠. 두 번째,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 다음 교통선의 확대, 무역 이런 것, 상업이 완성하게 된 게 바로 금을 캐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망, 이것으로 또 된 것이죠. 과학 발전도 금입니다. 여러분 연금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금술은 뭐냐면 순, 아니면 황동 이런 것들을 막 배합해서 예로부터 이 임금들이 이제 결국은 뭐 궁전을 짓고 하는 금이 필요한 건데, 그죠?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때 당시에 마법사들이죠. 주술사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순이나 황동 같은 것을 막 해갖고서 금을 만들자. 이게 바로 연금술인데, 연금술이 모든 화학의 기원인 것이죠. 기원전부터 옛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시작된 그런 학문인데, 이것이 결국은 과학의 발전을 일으킨 것이죠. 이게 바로 화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원소들이 발견되면서부터 인류가 본격적인 문명사회, 과학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금은 사람의 욕구를 자극시키고 문명 발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 촉매제로서 항상 인류 역사에 항상 함께 했습니다. 자, 금 가격은 그래서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의 금 가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계속 상승해요. 앞으로도 상승할 거예요. 금 가격은 영원히 상승합니다. 자, 이유가 왜냐? 금이 비싼 이유는 금이 희귀해서 그래요.
근데 너무 희귀하면은 화폐 수단이 안 되겠죠. 다이아몬드 같은 건 어려워요. 다이아몬드는 특정 나라에 집중돼 있고 그만큼 캐지지가 않은데 금은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부식되지가 않죠. 연성, 전성 이런 것들이 줘서 이 가공하기가 좋아요. 금은 그러니까 장식으로 하기도 좋고 특유의 빛깔 때문에 이 골드. 예. 그러니까 수요는 항상 많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캐지지가 않아요. 금은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 고르포되어 있습니다. 멘틀에서 나와갖고 이게 이제 용암을 타갖고 이렇게 지맥이 형성되면서 이 금맥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런 기술적인 용어는 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금은 여러분 영원히 상승하고 또 이런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크게 한 번씩 또 한 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은 앞으로도 영원히 갈 거라는 거. 그래서 최후의 안전자산이라는 거. 현재 국내 금 시세는 그람당 44,000원, 한돈에는 약 16만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소매가는 이보다 좀 더 올라가요. 18만원으로 형성되는데 현재 국내 금 시세는 그람당 44,000원, 그리고 한돈 3.75g이면 16만 6천원 정도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진 소재가 11월 21일 무한광업이라는 광산회사의 지분을 인수했어요. 무한광업 지분 15%를 270억 원에. 이 회사 그러니까 무한광업 주식으로 환산하면요, 한 주식당 300, 약 50만원 정도에 이렇게 평가해갖고 270억이라는 돈을 준 거죠. 광산 금 개발하는데 쓰자고. 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네티즌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이미 손실 보고 진즉 나왔는데 팩트는 적자기업이라는 거. 현진 소재가 이제 관리 종목입니다. 적자기업이 현재 사업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필 투기성이 농후한 광산 산업이라니요. 안 그런가요? 앞으로 빨간불 기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손실 보고서라도 원금 보전해야 하는 게 순리라 생각드네요. 손실폭에 목이 메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도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어제 오늘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단조회사, 부품회사가 또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그래갖고 뭐 풍력이니 한다고 그러더니 오늘 이제부터는 금광까지. 아, 이거 망하겠구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이죠. 왜? 금 때문에 진짜 망한 회사들, 손실 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스토리를?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 CNK라고 아주 유명했었죠. 2010년도로 거슬러 갑니다. 이 CNK 인터내셔널, 그죠? 이 회사가 이제 카메룬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외교통상부는 그해 2010년입니다. 12월 27일 CNK 마이닝이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 4억 1,600만 캐럿 되는 다이아몬드 광산,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2.6배. 와, 그죠? 문제는 이제 이게 정부가 이 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났었죠. 정부 인사들도 이제 뭐 소송당하고 뭐 해서 여러 가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주가는 CNK 인터내셔널은 주가가 무려 30배. 2008년도에 602원이었던 동전주였던 CNK가 17,000원까지 무려 30배. 1년 반 사이에 급등을 해서 폭등을 한 것이죠. 주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쭉쭉 나오죠. 보도전환하면서 16,000원 갔다 8,000원 횡보하다가 다시 또 17,000원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없어졌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결국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또 관련된 분들은 또 뭐 감옥을 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또 민사 소송에 시달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여름이죠. 지난 여름 돈스코인. 그래서 이 신일그룹이라는 어느 회사가 또 저 울릉도 앞바다에 있는 옛날 러시아래죠. 돈스코이에 150조 원 규모의 금괴가 있다. 그래갖고 무슨 화폐를, 가상화폐를 만들고 뭐야 그래갖고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았었고, 관련된 거기에 이제 전직 임원이었던 사람이 제일제약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갖게 소식이 퍼져갖고 이 회사 주가가 그때 5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망했죠. 콜라당 뭐 이 내용은 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결국은 내용은 다 없고 또 많은 투자자에게 시름과 고통을 안겨준 또 하나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있어요. KNC 글로벌. KNC 글로벌이라는 또 상장회사가 2006년 11월에 무한광업 주식 2,600주, 이 당시에 5%입니다. 이것을 또 100억 원에 양수했어요. 100억 원에. 100억 원 해갖고. 근데 어떻게 됐나요? KNC 글로벌 6개월 뒤에 상장 폐지됐어요. 자, 히스토리가 대단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KNC 글로벌 수많은 상장회사가 손댔다가 말아먹은 게 이 광업, 광물. 그 다음에 또 많은 투자가들이 또 어떤 일확천금, 노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가 쏠리면서 주가 급등하고, 결국은 피해자.
자, 그럼 현진 소재가 과연 왜 또 이 무한광업에 지분을 인수했을까요? 15%를. 자, 현진 소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이 가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저희 유튜브에 오늘의 주TV 채널에 있습니다. 현진 소재 저희 프로그램 중에 주식 라이브 IR이라고 있습니다. 라이브 IR은 현재 코스닥에 근무하신 임원, 부사장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대한민국 최초로 기획된 저희 오늘의 주TV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저희 첫 번째 버전에서 첫 번째에서 이 현진 소재 현재 임원으로 계신 조용석 대표님, 조용석 이사님 나오셔갖고 현진 소재 기업 IR을 진행하셨어요. 저 보이시죠? 저희 선임 애널리스트 그룹하고 같이 이 라이브 IR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애정이 가는 기업이고, 여러분 그때 방송 보세요.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고, 정말 진짜 뭔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신, 물론 상장기업이 또 중소기업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애로사항이랄지 고충, 그러면서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 정말 그 방송이 되게 정감이 넘치고 뭔가 정말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현진 소재 내용을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금광에 뛰어들었을까? 네, 제가 긴급 입수한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업성이 있는 것인가? 자, 현진 소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소재는 이게 업력이 여러분 오래된 1978년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무료 원전 올해까지 40년. 40년을 한 회사고 현재 상장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16년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진 소재가 이렇게 만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업력도 현재 40년이 되고 우리나라 이 얼마나 기업이 매년 상폐되고 그런 회사가 상장한 지 2, 3년 만에 상폐되고 회사가 열 몇 개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이 회사는 현재 상장을 한 지가 벌써 16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업력이 무려 40년 된 조선원 주 업종이 이 큰 배 선박에 들어가는 단조부품들을 주로 생산하고, 요즘엔 그 신재생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것들을 생산하는 그러한 제조업체, 금속 소재 산업을 현재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금광에 손을 냈을까요? 자, 270억 규모. 이 내용을 아시죠? 뉴스 보시면 270억 규모의 연구 전환사채. 여러분 연구 전환사채죠? 이걸 투자한 사람들은 뭐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한이 없이 쓰라는 것이죠? 기한이 없이. 그러니까 어쨌든 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270억을 시비를 발행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돈을 가지고 270억을 가지고 무한광업의 지분을 15%를 인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270억 시비 발행해서 받은 돈을 여기다 다 고스란히 투자한 것이죠. 이 회사 입장에서 27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죠?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 시총이 500억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이 돈을 여기에 박았을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금광 굉장히 투자자들 인식도 안 좋고 지금까지 제대로 돼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왜 했을까? 자, 다음부터의 내용은 무한광업 측으로부터 제가 긴급 입수한 허락을 받고 쓰는 자료입니다. 자, 무한광업은 금은동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광산 사업자입니다. 예. 이미 채굴 인허가를 할지라도 이 채굴권을 갖고 있는 금왕광산이라는 금왕광산, 이 무한광업이 소유한 광산이 금왕광산이에요. 여기는 금은동이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게 제가 또 공부해서 알게 된 건데, 금강이라고 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금과 은은 부부 같아서 금이 나오면 은이 나오고 동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동도 있는 광산이에요. 금이 없는 해외 광산이 아닙니다. 해외 광산이 아니라 국내 광산이에요. 그 국내 광산 중에서도 탐사 광산, 이 탐사 광산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탐사가 아니라 이미 생산되었던 광산이에요. 금이 존재가 있고 여부가 아니라 이미 있는 광산입니다. 탐사도 아니고 생산 광산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장량이 이 회사 자료가 아니라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예요. 여기 있는 자료들이 다 정부 자료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이게. 자, 광산이 이렇습니다. 기초 탐사에만 이게 보통 일반 금광 있죠? 이게 흐름입니다. 보통 기초 탐사에 3~5년 걸리고, 광산 확인하고 심화 탐사인데 5년, 15년 걸리고, 개발 시공 3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왜 금광이 높아지냐면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광산 하나 하려면 대충 봐도 몇 년이니까 20년 걸리는 거예요. 탐사부터 뭐 하고 시료 확인하고 생산성 측정하고 돈도 20억, 60억, 1조. 이거 해갖고 터지면 다행인데 안 되면 망하는 거죠. 제가 들은 내용, 확인한 내용에 비하면 이 확률이 20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200군데를 뚫어도 하나 나올까 말까 안 됩니다. 5%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0.5%죠, 0.5%.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확률적으로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강산업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탐사광산이라고 표현하고, 탐사광산은 소위 말하면 200개 중에 하나 성공하는 거 확률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 자원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확률 적은 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광산업 자체가 굉장히 확률이 작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국광업이 소유한 금왕광산은 탐사광산이 아니라 생산광산. 이미 안정화가 돼 있고 금을 캤던 곳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캤던 곳이라는 것. 자, 그러면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계 주요 광산들, 금광의 품위입니다. 톤당, 이게 뭐냐면요. 기준이 톤당 0.5g만 생산되면 그래도 이 생산성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톤당, 그 금광이라고 해서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석영광맥에 금은동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톤 정도의 그 석영광맥에서 5g만 나와도, 톤당 5g만 나와도 이게 품위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한단 말이죠. 그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광산이 네바다주에 있는 미국 내면 메이키스 광산. 여기가 이제 톤당 22g.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품위가 좋은,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그런 광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왕광산은 어떨까요? 금왕광산은. 금왕광산은 현재 톤당 25g에서 30, 나와있죠. 세계적인 광산의 품위는 5g, 1g이네. 적게는 1g부터 3, 4g이 일반적이다. 금왕광산은 전체 338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확인된 시료 215개 유효 시료를 해갖고 톤당 25g에서 31g. 그러니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갖고 있는 그런 광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 자료가 이 회사의 주장이 아닙니다. 광업진흥공사,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금광산업은 하이리스크입니다.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인데, 자, 하이리스크, 어떠한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갱내 광물 조사 단계까지 광산은 수입이 없고 투자만 진행됩니다. 갱내 광물 조사 단계에서도 경제성 있는 품위와 광량 확보 실패 시 투자금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내 광물 조사 단계를 넘어서 광산 안정화 단계까지 광맥의 연속성 확보에 실패하거나 경제성 있는 평균 품위 확보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 회수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경제성 확보 안정화 단계에 지나면 광산 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된다. 다시 말하면 신나게 투자만 하다가 금 안 나오거나 생산성 떨어지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땅속에 있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가 엄청나게 센 건데, 자, 하이 리턴. 그러면 만약에 성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탐사 및 굴진 광량 확보. 굴진이 이제 이 땅 타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굴진 광량 확보까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광산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더 이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죠? 이제 있으니까. 연구개발 비용이나 영업비용이 없이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익 달성 가능하다. 그죠? 금은 캐서 팔면 그만이니까. 금 선물 시장도 있고, 금은 여러분, 이게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죠? 그러니까 금은 그냥 캐내기만 하면 이제 팔리는 것이지, 이 공급은, 수요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균형이 깨져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수익이 아주 높죠? 수익성이. 기타 광물과 금을 함유한 광물의 탐산이 생산과 거의 동일하면 생산과 거의 금캐나 은캐나 동캐나 다 똑같은 과정인데, 결국 금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 캐기는 힘들지만 한번 캐내면 별다른 연구 비용, 개발 비용이 없다. 그죠? 제품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고, 로우 코스트. 금은 선물 시장의 존재로 인해 별도의 판매를 위한 영업이 필요가 없죠. 캐내면 그냥 캐는 족족 팔 수가 있으니까. 재고 재산에 대한 부담이 없다. 타 산업과 달리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신제품이 아니죠. 금덩어리 그냥 캐는 거 족족 해갖고 금괴 만들어 팔면 그만이니까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가 있지만 만약에 성공했을 때 하이 리턴이 있고 뿐만 아니라 로우 코스트란 이 산업의 매력이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광맥도입니다. 광맥도. 이것이 바로 그 옆에 금왕광산 옆에
과거 우리나라의 최대 금강이었던 무국강산이 이미 있었어요. 이 빨간 선 있죠. 이게 바로 광맥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지적도입니다. 이 광맥이 빨간 선이 광맥인데 무국강산이 이미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금왕강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가 아니라 이미 캐고 있는데 옆에 지맥이 흘러가고 여기는 빨간색이 더 조밀하죠. 훨씬 더 금맥이 오밀조밀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캤던 곳이고요. 여기는 현재 우리가 이제 이 현진 소재에서 앞으로 같이 투자가 이루어져 집행되고 이제 혐이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안 캔 데가 아니란 말이죠. 생산강산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훨씬 금맥의 이 밀도가 훨씬 높다는 거. 자, 가채강정 추정도입니다. 현재 이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여기 정도. 여기까지 했을 때 금 21만 톤, 9만 톤. 만약에 현재 무국강산이 판 것처럼 진부까지 채굴 했을 때는 179만 톤. 예. 여기까지 현재 정부의 자료가 있고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무국강산의 바로 옆에 있는 무국강산의 사례 거긴 900m까지 판을 나왔으니까 여기는 어제 300m까지 밖에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만으로도 충분히 금이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그때 못 팠는데 기술적인 문제까지 해결됐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셰일 오일이죠. 셰일 오일. 예, 여러분 셰일가스하고 셰일 오일은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모래 속에 사암층에 모래하고 오일하고 가스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거를 파쇄하고 분쇄해갖고 추출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기술이 10년 전부터 나오면서 바로 생산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석유값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석유를 맨날 수입하다가 드디어 생산으로 바뀌었죠. 왜? 셰일가스, 원유보다 셰일 오일, 셰일가스가 훨씬 매장량이 막대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똑같이 이 금왕강산도 현재는 기술적인 문제로 한데 생산이 중단되다가 드디어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이렇게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무국강산처럼 900m 하게 되면 무려 얼마입니까? 예, 200만 톤이 넘어가죠. 그런 금을 팔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굴진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게 정부 자료입니다. 이게 왜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 광업의 특성상 보조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광업보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원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전에 70년대만 해도 이 연탄, 석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많은 먹고 사는 걸 해결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보조금 제도가 있죠.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업법을 통해 광산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광업법은 환경법 등 상위법이다. 광업권은 재산권을 보호된다. 우리나라는 광업을 옛날부터 광업보국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왜냐면 당시에 우리가 이제 대기업도 없었고 한정된 자원을 그래도 캐갖고 먹고 사는 석탄도 만들고 연탄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강업권자는 직전 연도 생산량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보고하는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생산량 보고를 한 해당 광산 직접 조사. 왜? 보조금 받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보조금 지급하려면 그냥 나라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이런 광산 상황에서 상세한 제도가 있는 것이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료는 국제표준으로 작성된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그런 것들이 다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보조금 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일반적이자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제도. 바로 그 자료에 의하면 이미 광맥이 존재합니다. 시료도 다 존재합니다. 금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다는 뜻입니다. 갱내도까지 있죠. 이게 여러분 80년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 당시에는 다 이게 손으로 등사하고 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입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광업진흥공사의 그 갱내 굴진도입니다. 금의 존재 여부를 여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 선은 다 금맥입니다. 이것이 실제 여러분 이 광원석입니다.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죠. 이 금은동 광산에서 여기에 금가루에 보이시죠? 이게 실제 캐진 광원석이에요. 금광원석. 그래서 이것을 파쇄해서 이제 이걸 분리해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요게 금이에요. 이게 시커먼 게 이게 금맥입니다. 이게 여기 금가루 좀 보이시죠? 이게 검은 게 나도 처음 알았는데 저도 이 금은동 광산에는 이 금맥이 까만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노다지를 안 캤나? 자, 안 캔 이유는 이미 신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쪽에 환경 문제에서 어느 주민들하고의 법적 문제, 그 다음에 기존에 또 그 대륙광업이라는 인근업체하고의 법적인 문제, 다시 말해 십몇 년 동안 이 법적인 소유권 분쟁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로 인해서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 400m 지하에서 큰 크랙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동굴이 광산이 무너질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은 기술이 만들어져 갖고 이제는 안전하게 불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견과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서 이제는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있는데 생산이 가는 거지. 이미 구멍이 다 있고 이제는 기기만 엘리베이터 같은 거나 그 이제 물도 뿌려야 되고 안에 있는 거 공기도 환기시키는 그것들이 오래됐으니까 설비 자금이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이 좀 필요하면 그게 한 200억 정도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2016년 KNC 글로벌로부터도 100억 정도 99억을 이렇게 투자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그거 왜 어디에 썼을까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의구심. 이 부분은 아마 조만간 무한강업이나 아니면 현진 소재에서 기업 설명회를 할 때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안 캤는지, 그 다음 못 캤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적인 문제랄지 소유권 문제. 두 번째, K식으로 돈 받은 거.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하면은 11월 조만간에 아마 기업 설명회가 개최될 때 아마 이 의구심이 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아니, 그럼 이렇게 노다지를 왜 영풍, 고려,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선진 소재냐? 그렇죠. 무한강업의 입장에서는 자금만 있으면 바로 캘 수 있고 생산량을 낼 수 있는 건데 왜 기업이 허다한데 해외에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현진 소재를 선택했는가? 이 부분도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기업 설명에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주식 투자 수익을 원하시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것이죠. 원금 보증 없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자, 금 투자는 정말 리스크가 센 기업이죠. 그러나 만약에 성공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는 현진 소재의 엄청난 상승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제가 지인한테 선물 받은 로또입니다. 이게 지금 5,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한테 주면서 만약에 터지면 반만 나누죠. 그럼요. 반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로또를 살 때 로또 값을 아까워하지 않죠. 왜? 확률은 적지만 됐었을 때 어떤 기대감. 현진 소재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지, 과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목숨을 걸고 진짜 회사에 사원을 걸고서 지금 하는 것인데 또 무한강업이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적은 돈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잘 된다면 그 지역의 경제 보탬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세계 2위 규모의 금을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연간 효과는 이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현진 소재 주가 10배는 기본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말 내가 최소한 2, 3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고서 정말 현진 소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배팅을 하고 싶다. 정말 적은 비중으로 여러분이 한번 매수해 보실 것을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또 한 번의 해프닝으로 될지, 정말 우리의 내리 속을 채우고 있는 한 번의 또 하나의 해프닝이 될지, 아니면 정말 현진 소재라는 이 회사가 무한강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벌일 것인지, 한번 금강 역사의 새 역사를 만들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 현진 소재, 그 다음에 무한강업 뿐만 아니라 금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오늘 또 현진 소재 주가가 빠지고 있죠? 네, 마지막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딱 좋습니다. 매수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리스크 너머에 있는 하이리턴을 생각하시고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오네시티비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 제고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사윤 수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